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 대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잇따라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TV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5%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겼다는 응답자는 트럼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아이장먼 등 두 사람은 우주복에만 의지한 채 각각 10분 동안 우주를 떠다녔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남부지방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만들려던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타나면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정부 측 관계자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 차관의 사과나 문책을 요구하는 의료계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정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한 대표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정 비공개 회의에서 한 총리는 입시 혼란을 우려하며 25년 정원 문제까지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는 25년 조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의료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책임질 수 있냐는 취지로 되물었고 한 총리도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파악하는 거랑 저희 당이 파악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현장에 가서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많고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의료계와 야당은 물론 당정 간 입장도 서로 엇갈리며 여야 의정 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동안 의료진들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시작된 뒤 의사 42%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젠 어린이 환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병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진료에 먹구름이 깔렸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곳의 소아응급실은 소아호흡기 초진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 혼자 24시간 업무를 해왔던 게 이유란 걸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기가 3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은. 양산 부산대병원은 어린이 환자를 가급적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남권 유일의 소아질환 전문병원이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가운데 부산대와 전북대, 전남대 3곳의 의료진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응급실 역시 소아응급실만큼 의료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뒤로 응급실 의사가 42.1%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53개 수련병원의 응급실 중에서 7곳의 의사가 5명 이하로 부분적인 폐쇄를 고려해야 할 수준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응급실 붕괴가 지역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TV 토론이 끝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의 차이긴 하지만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건데요.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겼다는 답변도 트럼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입니다. 격렬했던 TV 토론의 첫 여론조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42%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5%포인트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지난달 말 같은 기관의 조사 때보다 소폭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첫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세가 오른 해리스 부통령은 추가 토론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And I believe we owe it to the voters to have another debate.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발언에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IT 출신 이민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 곳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져 시청이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심을 모은 TV 토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토론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사흘 전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한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장먼이 세계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복에만 의지한 채 약 10분 동안 우주를 떠다녔는데요. 우주여행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역사적인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소식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복을 입은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장먼이 우주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 유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아이장먼은 약 730km의 고도에서 시속 26,000km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서 10분 동안 홀로 섰습니다. 이어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도 우주선 밖으로 나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우주복을 테스트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주 유영은 각각 10분씩 짧은 시간에 불과했지만 지난 2년간 시뮬레이션과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훈련을 받는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They know they need EVA capability, the knowledge of the operations and the suit in order to fulfill their long-term dream of potentially populating another planet someday.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아이장먼은 미국 결제 처리 업체 창업자로 이번 프로젝트에 2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닷새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추석 귀성객들을 찾아 명절 민심을 공략합니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90%로 인상돼 평균 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4만 원가량 본인 부담금이 상승합니다. 8년 만에 건설안이 허가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대한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찌그러진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변에서 통행 중이던 차들과 추돌한 후 세무서 앞 인도까지 올라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을 포함한 3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앰뷸런스가 2대 이상 와 있었고 5대는 크게 사고가 났었어요. 본네트가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대전 유성구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알코올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나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9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에선 벤츠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고 있던 보행자 2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역주행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70자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거슬러 질주합니다. 굉음을 내며 인도로 올라탄 차량은 급기야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2명이 차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지고 60대 남성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이곳 상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여기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까지 쓰러져 주변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었어요. 그럼 뭐 파편이 막 순간적으로 막 오른쪽 막 튀어갔었거든요. 엄청나게 뭐 대포 소리도 그런 대포 소리 없어요. 사고가 난 곳은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음주 감지하고 마약 시약 다 검사 다 했습니다. 다 음성입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학 원룸촌 등에서 마약을 직접 만들고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무려 1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적발됐는데 경찰은 동남아로 도주한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원룸들이 모여있는 대학가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에서 걸어 나오더니 오토바이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떠납니다.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실은 건 대마를 농축해 만든 마약 해시시입니다. 이 남성 등 4명은 원룸 안에 제조 장비를 갖추고 마약을 만들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대마와 이제 화학약품을 넣고 가열을 하는데 가열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폭발을 하는데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카자흐스탄인 등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와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나누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1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1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 1.2kg 등을 압수하고 마약 거래 대금 23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살인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따로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병원의 의사였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 집도의를 확인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가 실제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하고 출국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에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해 70대 병원장이 수술한 것으로 잘못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린 브로커도 환자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광고를 본 지인으로부터 병원 정보를 듣게 된 산모가 실제 수술까지 받게 됐고 유튜브에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집도의와 브로커가 추가로 입건되며 피의자는 총 8명으로 늘었는데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숨졌는지 배 밖에서 사망했는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의 핵심인데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통한 의료감정도 진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상 낙원이란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제1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한 정부가 탈북민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송 제1교포에 대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큰데 실제 배상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1970년대 일본의 한 항구입니다.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떠납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 사업으로 조총 연계 제1교포 9만여 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제1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는 북한과 김정은. 법원은 북한이 원고 1명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송 제1교포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소장을 뉴욕 소재 북한 유엔 대표부로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해 관보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1년 8개월여 만에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업체와의 수의 계약은 위법하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전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공사특혜와 직권남용 등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간 감사를 진행했고 급박하게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감독 과정에 어려움이 생겼고 문제들이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예산 확보나 설계 완료 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계약이나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사이 유착 관계도 적발됐습니다. 전 경호처 간부 정모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실질적 사업관리자로 선정했고 실제 공사 비용 4억 7천만 원을 20억 4천만 원으로 부풀려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저공사도 몰아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 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검찰이 정 씨와 브로커를 구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북 울릉군의 모습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울릉 지역에는 지난 11일부터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울릉 지역에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건 1978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울릉군은 토사 유출과 낙석, 침수 등 사고 10여 건이 접수됐고 도동과 사동, 울릉터널 등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산사태로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길이나 마을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공유되면서 상황의 심각함을 나타냈는데요. 울릉군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응급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술이 깰 때까지 산에 숨어 있었던 뺑소니범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제주지법은 지난달 10일 산간도로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냈고 당일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식당 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지만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로 나와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낙뢰를 맞아 심장이 멈췄던 20대 교사가 사고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화제입니다. 교사인 김관행 씨는 지난달 5일 도사 연수를 받던 중 교정을 걷다가 낙뢰에 맞아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춘 채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겨우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심장이 40분간이나 멈춰있던 탓에 여러 장기가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김 씨는 전남대병원이 갖추고 있는 인공 심폐기계로 사흘간 집중 치료를 받은 후 고비를 넘겼고 28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치료가 매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이 매우 강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씨는 두 번째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병원 발전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지목된 손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도 동원됐다는 1심 판단까지 나오며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원이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 씨에 대해서는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추석 전에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9일에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추석 전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개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 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9일 본회의 개최를 확실히 좀 더 약속받고 19일 날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향 쪽으로 좀 더 애를 쓰지 않을까. 계획했던 추석 전 특검법 처리는 무산됐지만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는 김 여사가 최근 마포대교 방문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 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 전까지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계획이 꼬이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경호 의장이냐며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일부 지도부에선 국회의장의 결단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닙니까? 여야 갈등을 우려한 선택이라면 민생법안인 지역화폐법이라도 올려달라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우 의장에게 항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원 커뮤니티에서는 우원식 의장을 윤 정부의 경호 의장이라고 비꼬는가 하면 수박임이 증명됐다고 공격하는 등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관종, 정치 노름꾼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과 함께 우 의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주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단한 거라기보다는 또 원내 지도부하고는 의견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뻔한 특검법 프레임도 무력화했고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도 긍정 효과가 크다며 일주일이 늦춰졌을 뿐 다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발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76년 헌정사에서 발의된 전체 탄핵소추안의 약 절반가량을 윤석열 정부 2년여 기간 동안에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공직자가 임용된 이후 최소 6개월은 탄핵을 금지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자가 탄핵 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용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치 공세라고 폄훼했습니다.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며 탄핵 사유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남용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의원 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을 통해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 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불안을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야당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친일 정권이라며 공세를 폈고 정부는 야당이 협치 없이 정치 선동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집니다. 발언 내내 질타와 야유가 나왔고 민주당은 김 장관의 친일 역사관을 정조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일본 국적이라는 입장보다 한 발짝 물러섰지만 완전히 의견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습니다. 야당의 친일 정권 공세에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친일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뉴라이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에도 뉴라이트 사관이 담겼다며 야당은 친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급하게 귀국해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청 8년 만에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이제 원전 건설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 4호기 부지입니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6년간 공사가 멈췄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건설 재개가 선언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 8년 만에 건설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원전 산업 제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기초 굴착공사에 착수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까지,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가동되면 연간 5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서울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뭐 당장 그 수요가 폭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점 이렇게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 건설허가 받은 원전 2기가 그 충분한 역량을 갖다 발휘할 거다 하고. 특히 국내에서 한국형 원전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해외 원전 수주에서 약점으로 꼽혀왔던 탈원전 이미지를 벗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 경보가 발열될 정도로 올해 더위는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 덕분에 시원하고 쾌적한 백화점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이 내용은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통상 평일 오후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아닌데도 식당가가 북적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멀리 야외로 나가기보단 쾌적한 실내 공간을 택한 겁니다. 멀리 나가는 것보다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엄마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간단하게 구경도 하고. 특히 1km 이내에 대단지 아파트를 낀 슬세권 백화점의 식당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호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백화점의 식당가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쉴 수 있는 곳이 많아 평일 오후에도 늦더위를 피하러 온 고객들이 많습니다. 식당가를 찾은 고객들의 눈길은 또 다른 제품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오후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 더위를 식히는 좋은 방법 같아서. 늦더위가 계속되며 아직 긴 옷을 입기엔 힘든데도 가을 옷은 지난해보다 많이 팔립니다. 올여름 역사상 가장 심했던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백화점 업계가 호황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2025년판 기네스 세계기록 연간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2,115개의 새로운 기록들이 등재됐는데요. 오늘 굿모닝 월드는 그중 흥미로운 장면들을 골라 2025 기네스 세계기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스니커즈와 하이힐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구대에 바퀴를 달아 움직이게도 하는데요. 자, 이번엔 책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 독특한 자동차들을 만들어낸 이는 수다카르라는 인도 남성으로 이번에 2025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기괴한 모양의 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등재됐습니다. 발명가 수다카르는 주변의 모든 사물이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독특한 모양의 차를 개발하는 작업 자체를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네스 세계기록 특집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든 큼지막하게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들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거대한 건담이 사람과 악수를 하고 기네스 기록 인증서를 받습니다. 최신 기술이 들어간 로봇인 건가 싶지만 이 로봇 안에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건담 로봇 코스프레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담 코스프레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동 칫솔을 보겠습니다. 사람 키보다도 큰 전동 칫솔이 마당에 놓여 있는데 실제로 작동도 됩니다. 조지라는 11살 아이가 거대한 전동 칫솔을 생각해냈고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던 어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엄청난 묘기를 자랑하는 이들을 만나볼까요? 귀엽고 매력 넘치는 이들의 묘기 자랑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견 심바와 본입니다. 1분 동안 쓰레기통에 가장 많은 병 버리기, 병에 가장 많은 동전 넣기, 그리고 이 화면 속 모습처럼 기다란 빨랫줄에 가장 많은 양말을 걸어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멋진 기록이 지금까지 무려 4개나 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멋지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소년을 만나보겠습니다. 1분 동안 특정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인증받은 일본 소년인데요. 원래는 스노보딩을 했는데 눈이 다 녹아 우연히 스케이트보드를 접하게 되면서 이 분야를 연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한 향을 문화로서 즐겼던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색다른 전시가 열렸습니다. 또 소설과 그림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뮤지컬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금동합과 향은
당시 불교의식에서 향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생하던 유양목의 수액을 말려 만든 향이 남아 고려시대 무역과 왕실의 하사 등 당시 시대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 향 푸른 연기 피어오르니는 향과 관련된 그림과 전적, 도자와 금속 등의 각종 공예품 등 작품 170여 점을 선보이는데 고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국보 1건과 보물 11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영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된 물건으로서 우리 전통 문화에서 차지하는 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루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뮤지컬 조로는 19세기 당시 캘리포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귀족의 아들 디에고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처음으로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이자벨 아얀데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2009년 영국의 토니상으로 불리는 로렌스 올리비에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주요 5개 부분 후보에 오른 걸작입니다. 영국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이 내한해 우리 배우들과 함께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세계적인 화가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를 중심으로 형제의 끈끈한 유대와 고난 속 예술가로서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10주년 공연에는 초연에 참여했던 배우 박유덕이 빈센트와 테오 두 역할을 소화해 눈길을 끕니다. 반 고흐의 작품을 3D 프로젝트 매핑 기술을 통해 무대에 생생하게 구현, 시각적인 요소를 극대화했고 선우정아가 작곡을 맡아 감성적인 음악을 더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와 민간, 학계 등이 한데 모여 기후변화와 지역 소멸, 저출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한때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에 머물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4도, 대구는 25.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엔 서울 27도, 춘천은 26도로 중북부 지역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